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진행을 맡은 후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이 하루 만에 10% 넘게 빠질 수도 있다는데 이게 정말 악재 얘기만 할까요? 네, 오늘 아침 시장을 흔든 그 유상증자 얘기 맞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1조 2천억 원 규모로 유상증자를 하겠다고 발표했고 장시작 전부터 관련 종목 게시판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어요. 이거 얼마나 빠지냐? 지금 던져야 하냐? 이런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강의 들으신 분들한테 코멘트를 날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에코프로비엠 들고 계신 분들 한 10% 빠지는 건 사실 맞습니다. 근데 그게 왜 맞는지, 그리고 그게 왜 끝이 아니라 시작인지 이걸 정확히 아셔야 오늘 판단이 달라집니다. 먼저 숫자부터 정리하죠. 에코프로비엠이 이번에 발행하는 신주가 990주, 조달 금액이 총 1조 2천억 원이에요. 증자 비율로 따지면 약 10%입니다. 지금 시가총액의 대략 10분의 1 정도를 새로 찍어내는 거죠. 그러면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가치가 희석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같은 회사를 더 많은 조각으로 쪼개는 거니까 한 조각의 값이 그만큼 내려가는 게 산술적으로 맞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0% 내외 조정, 좀 오버슈팅하면 15%까지 빠질 수 있다. 이 정도는 반영할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는 그냥 수학입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삼성 SDI랑 LNF는 오늘 오히려 올라갈까요? 어제 시간에서 다 같이 놀라서 빠졌던 종목들인데 오늘은 방향이 완전히 갈립니다. 두 번째 질문. 만약에 돈이 에코프로에서 빠져나간다면 그 돈은 대체 어디로 흘러갈까요? 이 두 질문의 답을 따라가다 보면 오늘 얘기가 단순히 에코프로 한 종목 얘기가 아니라는 게 드러납니다. 오늘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표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그 아래에서 수급이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수급이 7월 한국 증시판 전체를 어떻게 바꾸는지 표면, 수급, 구조 이 순서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삼성 SDI는 왜 안 빠지고 올라갈까요? 답은 간단해요. 이미 작년에 유상증자를 끝냈거든요. LNF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상증자를 이미 다 했어요. 희석이라는 고통을 이미 겪은 종목들이라는 거죠. 그때가 오히려 바닥이었어요. 손 벌릴 거 다 벌리고 맞을매 다 맞고 나니까 이제는 그 리스크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LNF가 유상증자 할 때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언젠가 유상증자를 할 수 있다고. 순서의 문제였을 뿐이에요. 먼저 맞은 놈이 먼저 회복하고 나중에 맞는 놈이 지금 흔들리는 거죠. 그럼 에코프로는 왜 같이 빠질까요? 에코프로가 에코프로비엠의 대주주니까 그렇습니다. 자회사가 증자하면 대주주는 거기에 참여를 해야 돼요. 심지어 실권주가 생기면 배정 물량의 120%까지 초과 청약하겠다고 공시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주사 입장에서도 돈이 나가야 하는 거죠. 자회사도 희석되고 모회사도 돈 부담이 생기고 그래서 두 종목이 같이 흔들린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래서 에코프로 그룹이 문제구나 이렇게 정리하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끝내면 오늘 가장 중요한 걸 놓치십니다. 이쯤에서 다들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이번 유상증자 그 성격이 우리가 아는 나쁜 유상증자랑 완전히 다릅니다. 보통 유상증자라고 하면 뭘 떠올리세요? 회사가 돈이 없어서 빚 갚으려고 급하게 주주한테 손 벌리는 거. 그게 전형적인 악성 유상증자죠. 그런데 이번 건 그게 아니에요. 이 1조 2천억 원이 어디로 가느냐? 인도네시아 니켈 재련소로 갑니다. 술라웨시에 짓고 있는 BNSI라는 재련소인데 여기 지분을 기존 계획보다 대폭 늘려서 39%까지 확보하는 거예요. 최대 주주로 올라서는 겁니다. 총 투자 규모가 1조 5천억 원 수준이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배터리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금속 중 하나가 니켈입니다. 이 니켈을 남의 손에서 사오는 게 아니라 내가 광산부터 재련소까지 직접 쥐겠다는 거예요. 이번 투자가 마무리되면은 에코프로가 확보하는 니켈 수급권이 약 6만 5천 톤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전기차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물량이죠. 게다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있잖아요. 거기서 요구하는 비금지 외국 기관 요건. 그러니까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조건을 충족하는 구조로 만드는 거예요. 이건 그냥 돈 쓰는 게 아니라 앞으로 글로벌 완성차 업체한테 배터리 소재를 팔 때 결정적인 무기가 되는 투자입니다. 내용만 놓고 보면은 이건 망해서 하는 유상증자가 아니라 증설과 같은 의미로 봐야 돼요. 이 BNSI 재련소를 조금만 더 들여다볼게요. 인도네시아 국영 광산 기업인 PT발레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이 합작으로 참여하는 프로젝트예요. 연간 니켈 생산 규모가 9만 톤인데 이게 전기차 약 200만 대에 공급할 수 있는 물량입니다. 원래
계획은 6만 6천 톤 규모였는데 생산 능력을 아예 키웠어요. 에코프로는 이미 2022년부터 8천억 원을 투입해서 인도네시아 1단계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거기서 약 2만 9천 톤의 니켈 물량을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에 이번 2단계 투자가 더해지면 니켈부터 전구체, 양극재까지 이어지는 배터리 소재, 밸류체인이 완성되는 거예요. 실제로 지난번에 에코프로가 실적이 잘 나왔던 이유 중 하나도 이 니켈 재련소 지분에서 나온 수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당장 돈이 되는 투자라는 겁니다. 몽골에 가서 뭘 캐겠다는 그런 막연한 자원개발 얘기랑은 결이 완전히 달라요. 이미 확정된 자산의 지분을 확보하는 거니까요. 증자 일정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예정 발행가액이 주당 12만 1,200원이고 할인율은 20%예요. 최종 발행가는 10월 12일에 확정됩니다. 구주주 청약이 10월 중순, 일반 공모 청약이 10월 하순에 진행되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11월 5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물량이 쏟아지는 게 아니라 일정이 몇 달 뒤에 걸쳐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달한 1조 2천억 원 중에서 9,150억 원이 BNSI 지분 확보랑 헝가리 법인 투자에 나머지가 원재료 매입 같은 운영 자금이랑 시설 자금에 들어가요. 헝가리 공장은 유럽 시장을 겨냥한 생산 거점이라 이것도 그냥 소비성 지출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포석입니다. 내용을 뜯어볼수록 이 돈을 엄한 데 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왜 은행 대출이 아니라 유상증자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지금 고금리 시대잖아요. 대규모로 빚을 내면 이자 부담이 장기적으로 커집니다. 차라리 자본을 확충해서 재무 안정성을 지키면서 투자하겠다는 판단인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나름의 논리가 있는 결정이에요. 물론 주주 입장에서 당장 희석되는 건 아프죠.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다만 그 아픔이 회사가 망가지는 아픔이냐, 회사가 커지는 과정의 아픔이냐,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질문이 나와요. 회사 내용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시장은 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했을까요? 답은 종목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 전체의 수급에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최근에 오른 것들, 5월까지 좋았던 종목들을 한번 보세요.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코스모신소재 이런 2차전지 관련주들이 5월 이후로 쭉 흘러내렸어요.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상증자를 끝낸 SDI나 LNF는 버티거나 오릅니다. 이게 무슨 신호일까요? 한 종목의 개별 이슈가 아니에요. 돈이 어제 주도주에서 빠져나오는 되돌림 현상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5월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변동성이 계속 확대되면서 오로지 삼성전자, 하이닉스로만 수급이 몰렸어요. 반등 좀 나오려는가 싶으면 또 특정 이슈가 터지면서 나머지가 빠지고 이 쏠림이 점점 강해진 거죠. 여기서 지상파 뉴스만 보시면 에코프로 급락이라는 헤드라인만 보입니다. 근데 그 헤드라인 뒤에서 판 전체가 재편되고 있는 건 수급을 들여다봐야 보여요. 이 되돌림이라는 게 왜 생기는지 조금만 더 파고들어 볼게요. 5월까지 시장을 끌고 온 종목들은 대부분 그 시점에 이미 많이 오른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그 종목을 들고 있던 사람들은 어느 순간 차익 실현 욕구가 생겨요. 반면에 새로 들어오는 돈은 이미 많이 오른 종목보다 아직 안 오른 종목을 찾습니다. 이 두 힘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오른 종목에서 돈이 빠져서 안 오른 종목으로 넘어가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순환매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의 급락은 그 순환매의 한 장면일 뿐 시장이 무너지는 신호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이거 왜 이렇게 빠졌냐고 따지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내 종목만 흘러내리는 것 같고 억울하고 답답하시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냉정하게 원인을 짚어보면 결국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 돈이 몰렸기 때문이에요. 방송마다 다른 종목 팔아서 삼전, 하이닉스 사라고 하니까 쏠림이 점점 더 강해진 겁니다. 이건 지금 당장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의 흐름이 그쪽으로 가 있으니까요. 다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이 흐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꺾이는 순간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과 꺾이고 나서 뒤늦게 따라가는 사람의 수익률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이 그냥 예민한 수준이 아닙니다. 며칠 전 상황을 한번 짚어볼게요. 지난 29일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무려 7조 7천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대 규모예요. 그것도 7거래일 연속 팔자였습니다. 이 중에서 삼성전자를 약 3조 8천억 원, 하이닉스를 약 3조 3천억 원어치 팔았어요. 외국인이 이렇게 던지니까 원달러 환율이 1,545원까지 올랐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009년 3월 이후 그러니까 17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이날 개인이 4조 6천억 원, 기관이 2조 9천억 원어치를 받아내면서 방어에 나섰지만 외국인의 매도
폭탄을 다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한국형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 V코스피가 96.94까지 치솟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공포에 질려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 아이러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장이 이렇게 흔들렸는데 정작 미국 나스닥은 생각 밖으로 좋았어요. 왜 좋았을까요? 결국 이번에도 메모리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증설한다는 것 때문에 미국 반도체가 다시 좋아진 거예요. 웃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투자 때문에 미국 반도체가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올라가는데 정작 그 진원지인 우리 증시는 외국인 매도로 휘청거렸다는 거죠. 우리가 남 좋은 일 시켜주고 우리는 얻어맞은 그런 모양새예요. 그럼 왜 이렇게 삼성전자, 하이닉스로만 돈이 몰릴까요? 아무리 계산기를 돌려봐도 그쪽이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밸류에이션 차이가 지금 P/E로 8배 정도 나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 팔아서 삼전, 하이닉스 사라는 얘기가 방송마다 나오고 그러니까 쏠림이 점점 더 강해지는 겁니다. 삼전이나 하이닉스를 안 들고 계신 분들은 서운하시겠죠? 내 종목은 흘러내리는데 왜 저것만 오르냐 이런 마음. 근데 그게 또 돈의 흐름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다만 제가 주목하는 건 이 쏠림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8배나 벌어진 밸류 차이는 그 자체로 언젠가 속도 조절이 온다는 신호거든요. 그리고 이 변동성을 키운 또 하나의 범인이 있습니다. 바로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예요. 특정 종목 하나의 등락을 2배로 따라가는 상품인데 이게 시장 변동성을 키운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두고 한국형 웩도독, 그러니까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는 경고까지 나와요. 파생 상품이라는 꼬리가 실제 주식이라는 몸통을 뒤흔든다는 거죠. 심지어 미국 쪽에서도 한국 증시를 예로 들면서 경고를 했어요. 신용이 늘고 레버리지, 상품이 늘면 이렇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물론 미국도 지금 신용이 사상 최대 수준이긴 합니다. 그러니 남 얘기할 처지는 아닌데 어쨌든 우리 시장이 하루에 지수가 몇 %씩 위아래로 출렁이는 화끈한 장이 된 데는 이런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핵심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삼성 쏠림이 슬로우해지는 순간 그 돈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여기서 제가 오늘 리포트를 싹 다 봤는데 한 애널리스트의 투자 아이디어가 가장 괜찮았어요. 핵심 개념이 빈집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기관이나 외국인이 특정 종목을 너무 많이 팔아서 원래는 비중이 컸던 자리가 텅 비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산다고 다른 걸 다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면 그 팔아버린 종목들의 빈집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 종목의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는 이미 많이 빠져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어있는 그 자리를 다시 채워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 빈집이 얼마나 튈 수 있느냐? 원래 이런 과매도 종목들은 한번 방향을 틀면 이 30%는 금방 나오기도 합니다. 다만 이 숫자는 그 애널리스트가 말한 게 아니라 제 해석이에요. 그분은 그냥 반등 가능성을 얘기한 거고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붙인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등이 5% 나올지 10% 나올지 아니면 정말 이 30%까지 갈지 그건 아무도 장담 못해요. 그건 각자 매도의 기술로 판단하실 부분입니다. 저는 방향과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지 사라 팔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점은 분명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들이 빈집 후보냐? 첫 번째는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지금 코스닥에서 반도체 소부장 비중이 거의 40%까지 올라왔어요. 예전엔 2차 전지가 많았는데 이제 그 자리를 소부장이 대체하고 있는 거죠. 원래 30 몇 %였는데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2차 전지 비중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 코스닥의 2차 전지라고 하면 사실상 에코프로 그룹주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그만큼 시장의 무게 중심이 이동한 겁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종목이 하나 있어요.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인데 갖고 계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것도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40%까지 간 경우도 있어요. 2차 전지 소재인데 그동안 못 올라왔던 종목이죠. 그런데 재밌는 게 코스모 신소재는 양극 활물질뿐만 아니라 기능성 필름도 하거든요. MLCC 관련 재료도 납품하는데 이런 부분은 시장에서 전혀 주목을 못 받고 있어요. 비중이 좀 적어서 그렇겠죠. 포스코피처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9% 정도 올라오는데 이런 종목들이 다 위치상으로는 바닥 근처에 있어요. 차트상 기술적으로 봐도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한 번씩 올라올 만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올라올 자리에 있다는 것과 실제로 올라간다는 건 다른 얘기지만 적어도 더 빠질 공간보다는 튈 공간이 커 보이는 위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이오 턴어라운드입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3% 오르고 삼성바이오도 1.5% 올랐어요. 오랜만이죠. 여기서 바로미터로 보셔야 할 게 삼성 에피스홀딩스예요. 이게 상장했을 때 저가 근처까지 거의 다 내려왔었거든요.
한때 70만 원이 고점이라고 그 위는 과열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거의 상장 저가까지 내려온 상태예요. 여기서 다시 50만 원 선까지 올라오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바닥을 빨리 잡아줘야 바이오텍 전체가 살아나요. 알테오젠이 40만 원 위에 안착하는 것도 중요한 신호고요.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뚫어놓은 구멍을 이런 바이오주와 반도체 소부장이 메꿔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코스닥이 생각보다 많이 안 빠질 거라고 봤어요. 다만 오늘 바이오가 장 초반보다 좀 약해지는 모습도 있어서 이건 좀 더 지켜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오늘의 반전 포인트인데 자원과 리튬 실적주입니다. 에코프로가 니켈 재련소에 투자한다는 이 뉴스가 엉뚱하게도 포스코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아르헨티나 염호의 가치를 다시 부각시켜요. 포스코홀딩스는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를 기반으로 리튬을 생산하는데 최근 리튬 가격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탄산리튬 가격이 작년 6월에 킬로그램당 7달러 84센트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엔 20달러를 넘어섰어요. 약 2.7배 반등한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늘면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수요가 커지고 LFP 배터리 수요가 늘어난 게 영향을 줬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의 유상증자라는 개별 악재가 오히려 리튬 밸류체인 전체에 대한 관심을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역설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2.5% 올라오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포스코의 리튬 사업은 지금 턴어라운드 초입에 있다는 평가가 나와요. 아르헨티나 법인이 올해 1분기의 매출은 2배 이상 늘고 적자폭은 크게 줄었습니다. 3월에는 법인 설립 이후 처음으로 월간 흑자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공장 가동률이 70%를 넘어서면서 생산 원가가 빠르게 낮아진 데다 리튬 가격까지 올라주니까 수익성이 개선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게다가 올해 하반기에는 연산 2만 5천 톤 규모의 2단계 공장이 준공될 예정이에요. 그러면 규모의 경제 효과가 더해집니다. 여기서 하나 구분하실 게 에코프로의 이번 자원개발 투자는 유상증자를 동반하기 때문에 결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종목이 몽골에서 자원 개발한다고 했을 때 랑은 성격이 다릅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탐사에 가까웠다면 에코프로는 이미 생산이 확정된 자산의 지분을 확보하는 거니까요. 반반이긴 한데 적어도 실체가 있는 투자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적 시즌, 수혜주들이 붙습니다. 지금 시장 전체가 실적 시즌으로 접어들고 있거든요. 방산주들 흐름이 좋아요. 실적이 좋으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죠. 라면주도 유럽에서 잘 팔린다는 소식이 있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유럽 성장률이 60%에 달합니다. 최근에 주가가 조정받았다가 100만 원대 이상에서 잘 지키고 있어요. 중장비 쪽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회사인데 포크레인이 잘 팔린다고 해요. 미국에서 캐터필러가 계속 신고가를 가고 있고 베네수엘라 쪽에서도 중장비 수요가 나오고 있거든요. 글로벌하게 중장비들이 서로 리스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 이야기가 아니라 실적이 있다는 겁니다. 밋밋한 장에서는 결국 사연이 있는 종목, 그러니까 실적이라는 근거가 있는 종목이 움직여요. 노사연보다는 사연이 있는 게 좋다는 거죠. 항상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해야 그 계획대로 반이라도 가는 거니까요. 오늘 시장을 보면 전력주들도 흐름이 좋았어요. 아까 말씀드린 메가 프로젝트랑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랑 반도체 공장이 늘어나면 전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전력을 만드는 발전 설비, 전력을 보내는 송배전 설비, 그리고 원전까지 이 전력 밸류체인 전체가 수혜를 봅니다. 원전과 유틸리티가 하반기 주도 업종 후보로 계속 거론되는 것도 이 때문이에요. AI 시대의 병목이 이제는 연산 능력이 아니라 전력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아무리 지어도 그걸 돌릴 전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전력 인프라가 이번 사이클의 진짜 핵심 병목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건 한국만의 얘기가 아니라 글로벌 공통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전력기기 전선 발전 설비 쪽은 단기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인 수요가 뒷받침되는 영역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오늘 여러분이 꼭 가져가셔야 할 한 문장이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빠진 건 악재가 아니라 돈이 다음 집을 찾아 나서는 신호였던 겁니다. 이 한 문장을 이해하시면 오늘 시장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처음에 제가 뭐라고 물었죠? 에코프로비엠이 10% 넘게 빠지는데 이게 정말 악재 얘기만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보면 질문 자체를 다시 던져야 해요. 우리가 봐왔던 건 한 종목의 급락이 아니라 돈의 이동이었던 거예요. 실제로 오늘 장 열리자마자 에코프로비엠은 마이너스 3%까지 갔다가 다시 땡겨 올라왔고 6%대까지 회복했습니다. 코스피랑 코스닥도 개장하자마자 상승 반전으로 돌아섰어요. 에코프로 악재가 있었는데도 말이죠. 시장이 이 뉴스를 오히려 긍정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밤사이 에코프로 주주분들 잠 못 주무시면서 고민하셨을 텐데 다행히 시장은 이걸 자원개발 투자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판 전체로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7월, 8월은 사실 밋밋한 장이에요.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실적 좋은 애들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런 국면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선물 차트를 보면 이동평균선들이 다 모였어요. 51선, 21선, 61선, 이 마치 안구가 한 점으로 모이듯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격도도 많이 줄었어요. 61선과의 차이가 많이 좁혀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시장이 절벽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다는 겁니다. 위로 강하게 못 가면 아래로 빠질 수도 있고 방향은 아직 안정한 상태예요. 저점은 조금씩 높아지면서 삼각형처럼 수렴하는 모양인데 이런 자리에서는 한쪽으로 방향이 잡히면 그쪽으로 강하게 움직입니다. 이런 수렴 국면에서는 결국 실적이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7월은 실적 시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7월이 변동성이 좀 줄어들면서 무난하게 흘러갈 거라고 봅니다. 6월처럼 하루에 지수가 몇 %씩 출렁이는 극단적인 장세는 좀 진정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만 봐도 코스피가 0.7%, 코스닥이 0.5% 안팎에서 움직이는데 요즘 워낙 변동성이 컸다 보니 이런 밋밋한 숫자가 오히려 낯설게 느껴질 정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면 좀 더 큰 걱정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에 대한 구조적인 불안이에요. 2차 전지부터 시작해서 반도체까지 핵심 산업들이 다 미국 쪽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이러다가 일본처럼 산업 공동화 현상이 오는 거 아니냐, 성장 가능성이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걱정에 대한 답이 나왔습니다. 대규모 메가 프로젝트가 발표됐거든요. 삼성과 SK가 향후 총 4,755조 원을 국내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어요. 삼성전자가 2,655조 원, SK가 2,100조 원입니다. 이 중에서 서남권, 그러니까 광주를 비롯한 호남 지역에 양사가 800조 원을 투자해서 메모리 반도체 공장 4기를 짓겠다는 계획이에요. 이걸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였느냐가 중요합니다. 사실 이 발표 직전에 외국인의 역대급 매도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크게 흔들렸잖아요. 그런데 이 메가 프로젝트 발표가 얼어붙었던 투자 심리를 녹이는 촉매가 됐어요. 발표 다음날 삼성전자가 장중에 5% 넘게 반등했고 하이닉스도 낙폭을 만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와 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매도로 무너진 심리를 떠받치는 심폐소생 역할을 한 겁니다. 왜 이게 통했을까요? 지금 한국 증시의 진짜 투자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AI를 쓰는 나라가 아니라 AI에 필요한 걸 만드는 나라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전력기기, 원전과 발전 설비, 2차 전지를 동시에 가진 드문 제조업 공급망이에요. AI 데이터 센터를 지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AI 투자가 늘어날수록 그 수요가 한국 제조업의 수출이랑 수주 잔고로 흘러들어오는 구조라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 정확히 짚고 가겠습니다. 방송이나 온라인에서 이걸 동남권 프로젝트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핵심 무대는 서남권 호남입니다. 광주의 차세대 반도체 단지, 해남 솔라시도의 AI 데이터 센터, 고창의 물류센터 이런 식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전력입니다. 반도체 공장이랑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수혜를 보는 게 LS그룹이라는 분석이 나와요. 전선 깔아야 되고 송전 탑 세워야 되고 송전선 다 연결해야 되니까요. LS는 특히 국내 노출 비중이 높은 회사라 이런 국내 대형 프로젝트에 직접 수혜주로 거론됩니다. 전력기기 쪽이 좋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오늘 프리마켓에서도 LS 일렉트릭이 4.6% 올라오고 있었어요. 다만 여기서 냉정하게 볼 부분도 있어요. 투자 발표가 곧 실현은 아니라는 겁니다. 언론에서 이미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서남권은 반도체 기업이 2.6%밖에 안 되는 지역이고 소부장 생태계가 가장 취약한 곳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 프로젝트를 돌리려면 원전 20기분에 해당하는 전력이 필요한데 그 전력을 언제 어떻게 공급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업계에서 말하는 전수토인, 그러니까 전력, 용수, 토지, 인력 이 4가지가 제대로 갖춰져야 하는데 지금은 그 해법이 빈칸으로 남아있다는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걸 2개로 나눠서 보셔야 합니다. 장기적인 성장 기대감 그리고 중기적인 실행 리스크 이 둘을 섞으면 판단이 흐려져요.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짚어볼게요. 반도체 공장은 착공부터 양산까지 통상 2년에서 4년이 걸리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건설사뿐만 아니라 클린룸 시공, 전기와 배관 설비, 생산 장비 설치, 소부장, 물류업체까지 수백 개의 협력사가 동시에 참여해요.
실제로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건설 현장에는 하루에 약 2만 명의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제대로 굴러가면 고용이랑 협력사 생태계에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어요. 이론상으로는 반도체 투자로 수백만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추정까지 나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최대치예요. 실제 효과는 투자가 얼마나 계획대로 집행되느냐, 공급망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리고 전력망 구축 시점이 투자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투자는 2033년까지 집중돼 있는데 전력 공급이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가 프로젝트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방향은 맞다. 한국 경제가 공동화되지 않고 국내의 첨단 산업을 붙잡아 두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이건 분명히 긍정적입니다. 그런데 속도와 실행은 별개다. 발표된 숫자에 취해서 당장 뭐가 다 될 것처럼 보면 안 돼요. 그리고 솔직히 이걸 가지고 지역 감정으로 접근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게 좀 답답합니다. 미국의 주 하나 크기도 안 되는 나라에서 좋은 데 지으면 그게 다 한국 경제로 가는 거잖아요. 어디에 짓느냐를 두고 싸울 게 아니라 이게 실제로 실행되느냐를 걱정하는 게 투자자한테는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위메이드입니다. 어제 최대 주주가 지분을 매각했다는 소식에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어요. 창업주인 박관호 의장이 보유 지분 전량 39.33%를 약 9,200억 원에 팔았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어요. 시장 일각에서는 처음에 이걸 미국 회사가 인수한다고 받아들이기도 했는데 실제로는 중국계 자본입니다. 인수 주체가 네오폴스라는 국내 법인인데 이 회사 지분 100%를 홍콩 소재 쉔송 인베스트먼트가 갖고 있어요. 알리바바를 비롯한 중국 주요 게임 기업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가진 자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당 인수 가격이 68,910원으로 현재 주가보다 훨씬 높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었어요. 그래서 상한가로 직행한 겁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긍정적으로 보면 미르 IP의 중국 내 퍼블리싱이랑 판호 발급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중국 매출이 크게 늘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요. 실제로 인수 주체인 네오폴스가 알리바바 같은 중국 빅테크와 강력한 현지 네트워크를 갖고 있다고 알려졌거든요. 자회사인 전기 IP를 통해 미르 IP가 이미 중국에서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IP를 중국 대형 인프라에 얹으면 확장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우려도 있습니다. 중국 자본이 한국 기업을 인수했을 때 과거에 우리가 여러 번 봤던 패턴이 있거든요. 핵심 IP나 특허, 기술만 쏙 빼가고 정작 회사는 빈집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죠. 이건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시장에서 나오는 우려입니다. 이른바 신뢰 자본의 문제예요. 미국 회사가 인수했다면 글로벌로 나가는구나 하는 기대가 생기지만 중국 자본일 때는 노하우만 뺏기는 거 아니냐는 걱정이 따라붙는 거죠. 물론 인수 측에서는 AI 기반 미래 게임으로의 진화라는 비전을 내세우고 있어요. 앞으로 더 잘 되게 만드는 건 이제 인수한 쪽의 숙제입니다. 세계화를 하려면 그 신뢰를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대목이 하나 더 있어요. 공식 발표는 30일에 나왔는데 주가는 그 전날인 29일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확정적으로 뭐라고 단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다만 시장에서 살펴볼 만한 대목이라는 정도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위메이드 사례에서 더 큰 구조적 질문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 코스닥 기업들은 오너들이 회사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나이 들어서 인수받을 사람이 없어지면 그때 가서 급하게 문제가 되곤 하죠. 반면에 이스라엘 같은 데는 기업을 잘 팝니다. 창업자가 회사를 좋은 값에 팔고 그 돈으로 다시 새로운 스타트업에 투자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기업들이 성장하는 선순환이 만들어져요. 이게 이스라엘이 창업 강국이 된 비결 중 하나입니다. 박 의장은 9,200억 원을 받았으니 세금 내고도 평생 아니 몇 대가 먹고 살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돈으로 또 새로운 걸 시작할 수도 있고요. 이런 자본의 순환이 건강하게 돌아가야 시장 전체가 커지는 겁니다. 한 기업의 매각을 단순히 팔았다로만 볼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서 무엇을 키우느냐 이 관점으로 봐야 시장의 큰 그림이 보여요. 물론 이 관점에는 반론도 있습니다. 국내 핵심 게임사가 중국 자본으로 넘어가는 게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바람직하냐는 지적이죠. 국내 게임 업계의 지분을 잠식해오던 중국 자본이 본격적인 인수로 돌아서는 첫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개별 창업자의 엑시트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지만 산업 전체로 보면 마냥 반길 일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관점이 다 일리가 있습니다. 투자자라면요, 이런 딜을 볼 때 단기 주가 반응과 장기 산업 구도를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코
에코프로 BM 급락이라는 헤드라인에서 출발했어요. 근데 그 아래로 내려가 보니 이건 한 종목의 악재가 아니라 돈의 이동이었습니다. 유상증자를 이미 끝낸 종목은 오르고 아직 안 끝낸 종목은 흔들리고 삼성전자로만 쏠렸던 돈이 슬로우해지면서 빈집이 된 종목들이 다시 채워질 순간을 기다리고 있어요. 반도체 소부장, 바이오 턴어라운드, 그리고 리튬 실적주. 여기에 4,755조 원짜리 메가 프로젝트라는 장기 성장 스토리와 전스토인이라는 실행 리스크가 동시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7월 삼성 쏠림이 슬로우해지는 그 틈에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다음 집을 찾아 나선 돈의 흐름을 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제의 주도주를 붙들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반등이 이 30%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5%에 팔지 10%에 팔지 그 매도의 기술은 결국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저는 방향과 구조를 짚어드릴 뿐 결정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코스닥은 0.03%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튀고 변동성은 여전히 장난이 아닙니다. 판이 바뀌는 이 국면에서 방향을 잃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7월 판이 진짜로 바뀌는지 그 빈집들이 실제로 채워지는지 다음 주부터 종목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흐름을 놓치기 싫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지금 눌러두세요. 그리고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면에서 또 뵙겠습니다.